일단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벤터나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길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일반 벤터나이트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어, 일반 벤토나이트만 있는 거고요. 좌측에는 벤토나이트에다가 이제 물 2대 8의 비율로 이제 한 거고 이게 이제 좀 제가 테스트 해본 지 좀 됐죠. 그때 이제 그 고율 벤토나이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던 초창기였어요. 이게 7, 7년 전, 8년 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막 개발한다고 해서 뭐 그래서 그때 이제 모래를 섞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더 모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밑에는 이제 똑같이 들어간 거에다가 이만큼 모래를 더 넣은 거고 걷다가 이제 물을 넣었어요. 저는 이제 모래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평균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어떤 뭐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해보니 나중에 결국은 이제 어, 똑같아졌죠.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여기에 물만 넣어도 이만큼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몇 배가 팽창한다고 하는데 뭐 업체에서는 뭐 16배 팽창한다고 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16배까지는 팽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팽창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 되면 조금 모래 그 가뭄에 그 진흙탕 갈라지듯이 논바닥 갈라지듯이 이렇게 좀 갈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밑에 부분에는 잘 그 찰흙처럼 쫀득쫀득한 상태가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 벤토네이트 자체가 이제 워낙 차수제로 이제 토목에서 많이 쓰잖아요. 토목에서 그 험하기나 이런 거 할 때 차수제로도 많이 쓰고 뭐 우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도 밑에 이제 쓰레기 침출수 지하수 오염되지 않도록 밑에 이제 포를 까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벤토네이트 포를 깔거든요. 근데 이제 고율 벤토네이트를 보면 이제 고율 벤토네이트예요. 이건 순수하게 이제 고율 벤토네이트만 있는 거고요. 걷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거의 안 스며들어요. 거의 안 스며들더라고요. 그 표면만 또 이만큼 평균도 이만큼만 살짝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벤토나이트하고는 이 평균되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든지 물 먹는 흡수성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반응 특성들이 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벤토나이트하고 고율 벤토나이트는 그냥 일반 벤토나이트에다 실리카 샌드만 섞는 게 아니구나. 벤토나이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벤토나이트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거기에 고율 벤토나이트에다가 실리카 샌드 1대5의 비율이죠. 지금 걷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혼합해서 물을 4나 3, 뭐 그 정도 넣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해보면 이렇게 이제 잘 그렇게 해서 섞어야 되죠. 섞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뭐 하는 건 잘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저게 제품마다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하면서 그 업체에서 이제 1대5 대 4 벤토나이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알았다 그럼 샘플 가져와라라고 해갖고 그 현장에서 1대5 대 4 비율로 그 저울에 달아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계라가 안 돼요. 굳지를 않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굳어야 되거든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 첨공하면서 파였던 그 자리를 그 파이프하고 첨공된 공벽 사이에 그 빈 공간을 이 벤토나이트 고율 벤토나이트가 이제 채워줘야만 그라팅제가 채워줘야만 이제 열 전도가 잘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굳지를 않으면 이제 혹시나 이제 수백이 통한다든지 뭐 지하수가 이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유실이 되겠죠. 유실이 되고 나면 그 자리는 또 다시 물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계라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가져왔던 제품은 계라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 보니까 그냥 죽처럼 줄줄 흘러요. 그래서 업체를 다시 불러서 이건 계라가 안 돼서 이 제품은 못 쓰겠다. 이제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그 물건을 일주일에 또 가져왔어요. 이거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또 테스트를 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1대5대 4의 비율로 해갖고 다시 또 해봤더니 이거는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니까 물하고 슬슬 분리가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잘 섞어놔서 이제 흙탕물처럼 됐던 건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물하고 밑에 벤토나이트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1대5대 4에 섞은 것 중에 물의 여기 이제 물이 조금 차 있겠지만 물의 나머지 상당 부분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 버린 거죠. 이 빠져나온 물의 양을 재보니까 약 20%, 26%, 전체 체적이 26%의 물이 그냥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200m를 채워넣었다고 치면 200m 채워놓으면 약 한 50에서 60m는 그냥 위에 물만 겠죠 극단적으로. 물론 이제 뭐
200m 밑에 있는 물이 위에까지 다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료 분리가 되는 거는 이제 확실하고 그렇다 보면 위에 수십 메타의 깊이는 이렇게 재료 분리가 돼서 물이 채워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물하고 고열 벤토나이트하고의 그 열전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열이 자기 능력이 못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품도 다시 또 업체 불러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재료 분리되면 이게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제라고 할 수 있겠냐 다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다른 업체 제품을 가져왔어요. 1대 5대 3. 이게 물의 비율이 좀 적죠. 이건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굳어요. 계라도 잘 되고 뭐 상태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써보자라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이거는 좀 너무 뻑뻑해서 물의 비율이 적다 보니까 너무 뻑뻑해서 그라우팅 작업이 좀 힘듭니다. 그리고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장비 이제 다음 공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이제 이게 계라가 굉장히 좀 빨리 되는 특성이 있어서 파이프가 막혀서 터진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라고 이제 업체가 그러냐 그럼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 배관이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 주입을 깊게 하면서 이제 계속 장비는 돌아가면서 이제 주입을 하고는 있는 흐르는 상태이긴 한데 워낙 이게 이제 계라가 빠른 것도 있고 또 그 물의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압을 좀 많이 받나 봐요, 파이프가. 그래서 이 파이프가 터지더라고요. 이 파이프가 한 3, 40km 이상은 버티는 파이프죠. 피관 파이프들이 10km짜리도 보통 업체 그 내압 뭐 시험한 거 이런 거 보면 한 40km 정도까지는 버티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져온 제품도 실제 그럼 시공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해서 네 번째 다시 또 뭐 이렇게 업체가 이제 제품을 가져왔죠. 그 네 번째도 이제 1대 5대 3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회사의 제품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제품을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니까 계라도 잘 되고 뭐 시공하는데도 뭐 큰 문제가 없어서 결국은 이 제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율 벤토나이트 자체가 그뭐 같은 벤토나이트 원석 가지고 이렇게 뭐 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어, 경화되는 그 약품이라든지 뭐 유동성을 좋게 하긴 뭐 유동화제를 섞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그 약품들이 좀 첨가제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뭐 레시피에 맞춰서 자기들이 이제 그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그 물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계라가 안 돼서 줄줄 흐를 수도 있고 이런 사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너무 계라가 빨리 돼서 터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작업반들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더 타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실리카 샌드가 뻑뻑한다든지 너무 계라가 빨리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업은 해야 되겠고 물을 1대 5대 3이 아니라 1대 5대 4, 5, 뭐 6 타겠죠. 그래서 뭐 걷다가 이제 심지어 뭐 밑에 이제 가게 되면 어, 지하수가 또 그 공 안에는 지하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라팅을 하니까 물의 양이 1대 5대 3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율들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 이 비율대로 할 수 있는 그 그라팅 특히나 이 벤토나이트가 제대로 된 벤토나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시지 않으면 그라팅 작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고일 벤토나이트에서. 그래서 업체가 이제 이렇게 실리카 샌드하고 벤토나이트 이 섞는 비율을 세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이제 어, 품질 관리가 안 되고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자들이 임의로 뭐 섞는 양들을 실리카 샌드를 적게 한다든지 물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게 많아서 어쨌든 요 두 개를 또 합쳐서 이렇게 과립 형태로 만드는 제품들 업체들이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고열 벤토나이트 들어오면서 이것만이라도 일단 그 비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과립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에 물만 섞으면 되게끔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 업체가 뭐 이거를 물을 안 섞고 어쨌든 지하에도 물이 있으니까 바로 주입하는 방법도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뭐 쉽지는 않고
어쨌든 물에 섞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이런 과립자 형태로 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섞으면서 실리카 샌드뿐만 아니라 뭐 흑연이라든지 다른 성분들을 섞어서 열 전도율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추이라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물의 비율이 많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어, 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현장 하면서는 일대보다 사장에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어쨌든 그 특성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어, 지금 이게 이제 1대 5대 4냐 1대 5대 3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떤 차이가 뭐 조금 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벤토나이트하고 물만 보면 뭐 실리카 샌드는 모래니까 물하고 반응하는 물질이 아니라서 그 물하고 반응하는 건 이제 벤토나이트니까 1대 4일 때하고 1대 3일 때하고를 비교해 보면 물이 30% 33%가 더 많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1대 3보다는 1대 4가 물을 3분의 1만큼을 더 많이 묻는 셈이 되니까 이 벤토나이트의 그 물성에 벤토나이트랑 반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벤토나이트를 그 승인해주고 나서는 그 샘플을 잘 좀 보관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벤토나이트, 그 실리카 샌드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때도 잘 들어오고 있는지, 처음에 현장에서 제출해서 테스트할 때는 제대로 된 거 했다가 나중에 뭐, 다른 현장 대충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또, 그라팅이 잘 안 된다고 작업반에서 또 항의를 하면 또 좀 원활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계라가 잘 안 되는 그런 걸 납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샘플을 잘 보관을 해 두시고, 육안으로 나중에 제품이 들어왔을 때, 실제 제품들 들어왔을 때, 같은 이렇게 그 제품인지 육안으로 한번 좀 보고요. 이게 이제, 음, 그 벤토네이트 자체가 뭐 실리카 샌드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물질이잖아요. 천연에서 나오는 거라서 색깔이 항상 다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뭐 색깔이 변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 계속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중간중간 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처음에 했듯이 1대5대 3, 1대5대 4 비율로 해서 다시 해서 계라 잘 되는지, 재료 분리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할 때도 공사 중에도 그라팅 작업할 때 물을 많이 섞지는 않는지 또는 뭐 육안으로 봐서는 뭐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실제 어, 그 벤토나이트의 그 물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 들어온 게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그 그라팅 작업할 때 그라팅 작업하는 기계 옆에 가서 이제 통에 하나씩 좀 받아달라고 해서 오전 오후에 지금 하나씩 이렇게 받아서 계속 테스트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280콩 정도 팠었는데 작년에 그때 해보니까 끝 무렵쯤에 가서 이제 그 영 다른 그런 이제 벤터네트가 한번 이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 계속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 뭐 개라 잘 되고 뭐 유동 뭐 전반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재료 분리 안 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끝무렵에 가서 이제 색상 자체가 완전히 조금 많이 차이가 좀 육안으로도 나고 그래서 그걸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나는 개라 되는데 하나는 개라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몇 시간이 지나도 그냥 죽처럼 그냥 출렁출렁 거려서 그래서 이제 업체를 좀 소환을 했죠. 그 업체 소환을 했더니 벤터라이트 업체에서 이제 실수로 뭐 다른 데 거 이렇게 벤터라이트 만들다가 뭐 우리 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안에 남아있던 일부가 좀 섞이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저희 현장에 납품할 때마다 저희랑 똑같이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이 그 계속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자기들도 테스트를 이제 할 때마다 그 한 거예요. 포대마다 큰 항공 그 포대에 이제 그 마대로 들어오는데 그 할 때마다 하나씩 테스트를 해서 관리했던 그 대장을 가져오더라고요. 그 저희 들어왔던 포대 넘버에 날짜에 그 자기들 했던 거 사진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고생한 정도 같으면 그렇게 품질 관리한 것 같으면 됐다.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품 처리하고 다시 좀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현장서 우리 그 건축 쪽에서 콘크리트 타설 할 때 레미콘 그 장비 일정 차량 대수마다 그 슬럼프 테스트 하고 뭐
몰드 그 해갖고 품질 시험실에서 계속해서 나중에 뭐 인장 강도 깨기 테스트하고 하듯이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라팅 작업할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이제 천공 깊이만큼 제대로 넣었으면 파이프 멀쩡하게 들어간 것 같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라팅제가 이제 결국은 그 땅하고 열전도 되는 거에 대한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지금 고열 벤터나이트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건축에서 그렇게 하듯이 설비 쪽에서도 표준 시방사나 그 한국에너지공단의 그 시공 기준에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하면서 또 고열 벤터나이트 하면서 또 다른 큰 하자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또 다른 하자는 뭐냐면 배관이 찌그러져요. 그 천공된 그 공 안에 그 저 PE 배관을 넣고 고열 벤터나이트를 넣었는데 넣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안에 파이프 안에다 넣고서 깊이 측정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옆에 보는 게 이제 그 여기 이제 공 번호고요. 저희는 이제 220m를 팠어요. 그 220m에 이제 깊이 측정을 하다 보니 210m 나왔죠. 여기는 이제 162m 나왔어요. 198m 나오고 194m, 196m. 파이프는 이제 220m 들어간 게 맞는데 이 추가 내려가다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예요. 파이프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그걸 몰랐어요. 찌그러져서 그린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테스트를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하다 보면, 이 옆에 이제 간격 유지자 수량이 있죠. 이게 이제, 이 각 홀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 확인한 이 간격 유지자 수량이에요. 220m에 75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한 3m 정도에 하나씩 들어간 거죠. 뭐 보통 70, 뭐 60개 이렇게 조금 적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한 80개, 뭐 보통 한 70 몇 개에서 80개 사이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2에서 3m 사이에 간격 유지제가 하나씩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동영상 찍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얼만큼 막혔는지를 쭉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160m, 그 이하의 깊이부터 막히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상당수 발견이 좀 됐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원인 규명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이제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이제 피관을 넣은 거죠. 현장에 똑같은 광경의 직경에 피관을 넣고 맨 끝에는 이제 피 캡을 윤착을 해서 이제 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강간을 하나 해서 강간에다가 이제 피관하고 강간하고 연결하는 그 아답터를 하나 용접을 해서 이제 피관하고 연결을 하고 그럼 요 위에서 이제 이 밑에까지는 피관 안에를 쳐다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밖에다가 이제 그 날개 하나 떼고 철판 하나 떼고 밖에 큰 통 넣어서 이제 수압을 걸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동 수압기 가지고 수압을 이제 조금씩 걸면서 파이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에를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밑에를 쳐다본 거죠.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쳐다본 사진이고요. 밑에를 쳐다보면 수압을 넣다 보니까 12km, 13km 정도서부터는 파이프가 이렇게 동그랗던 파이프가 이렇게 우그러지기 시작하더니 15km 정도 되니까 뭐 완전히 딱 붙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팔자처럼 된 거거든요. 이렇게 팔자처럼 된 거. 여기 이제 팔자처럼 된 거 보이죠? 그 중간이 완전히 다 버리더라고요. 중간이. 이렇게 중간이 완전히 다 버리니까 1cm짜리 추가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1cm짜리 추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확 다 버린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 이제 피배관 그 내부에는 이제 물이 차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브라인이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 또 비중이 물하고는 또 달라지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수압 시험 할 때는 이제 물로 하니까 그리고 일단 물이라고 봤을 때 내부에 있는 물과 배관 외부에 이게 이제 천공된 이제 공벽이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지하수가 차 있던 부분이고 여기 파이프 두 가닥 내려간 거고 여기에 이제 그라우팅제가 들어가는 거죠. 고일 벤토나이트가 들어가는데 이 그라우팅제하고 이제 밀도 차이가 있어요. 그라우팅제는 저희 현장에서 썼던 제품이 이제 1대5 3의 제품이 비중이 약 1.67이에요. 1.67. 물보다 1.6배가 무거운 거죠. 1.67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0m 물이 내려가면은 파이프 안에 이제 200m 물을 채워놓게 되면
5kg 정도의 수압이 이제 맨 밑에서는 21.6kg 정도 수압이 발생하는 거고, 파이프 외부 그라우팅은 이제 비중이 1.67이니까 물보다 1.67배가 많은 수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밖에서 걸리는 수압이 36.1kg예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그라우팅 제가 이 파이프를 안쪽에는 21.6kg니까 차이가 지금 한 15kg 정도 차이 나죠. 그 15kg 정도 차이 나는 압력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착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파이프를 처음에 밀어 놓을 때 이런 우레탄 롤러 가지고 하거든요. 파이프 손상되지 말라고. 초창기에는 이제 쇠를 썼었는데 새로 된 롤러를 하다 보니까 이 표면에서 이제 이렇게 헛돌고 하면서 파이프를 아예 갉아먹고 제대로 또 이렇게 압착이 안 되고 해서 뭐 이제 그 이후에 초창기 이후에는 뭐 다 우레탄 롤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우레탄도 조금 사용하다 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파이프를 우레탄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압착시켜서 계속 돌아가면서 롤러처럼 돌아가면서 밀어놓다 보니까 파이프 자체 힘을 받아서 파이프 자체가 벌써 들어가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눌린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밑에서 고일 벤토네이터하고의 그 비중 차이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압착시키는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냥 쭉 짜부러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짜부러드는 거는 이게 웬만한 파이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는 뭐 이거보다 더 작은 압력 차이에서도 이제 짜부러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렇게 1cm짜리 추가 통과 못할 정도로 파이프가 찌그러지면 도대체 물이나 제대로 순환을 하겠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5m 간격으로 정상적인 거 220m까지 깊이 확인이 된 정상적인 파이프 하고 이쪽에는 이제 뭐 160m나 180m나 들어가고선 추가 더 이상 안 들어간 피해간이 찌그러진 걸로 확인된 공하고 지금 이제 5m 떨어진 인접한 거를 잡아서 여기에 이제 순환 펌프를 조그만 거 하나 달고 거기다가 이제 유량계를 양쪽에 이제 달아서 이쪽 유량하고 이제 그 유량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양쪽에 가는 물의 양은 이제 처음에 똑같이 세팅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적게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에는 정상적인 지열공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막힌 지열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20m였고 그 옆에 이제 비교했던 게 188m에서 이제 막힌 걸로 추가 더 이상 안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건 220m, 그 옆에 165m 들어갔던 거. 이건 220m, 이건 이제 198m 들어갔던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그 뭐 하루 이틀 정도 둬서 그 순환된 유량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했을 때는 약 89.8% 적게 이제 물이 좀 돌더라고요. 한 10% 이상 11% 정도 11% 정도가 이제 막힌 거가 이제 좀 적게 물이 순환이 됐고요. 두 번째 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여간 뭐 거의 같이 이제 100% 같이 나왔고 세 번째 거는 92% 정도. 그래서 이것도 한 8% 정도 좀 유량이 적게 제대로 물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프를 그냥 바로 청공해 놓고 옆에 놓고서 이렇게 했을 때도 이러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리버스 리턴해서 뭐 몇 공, 뭐 8공이나 15공 내외에서 이렇게 여러 개 묶어 놓게 되면 사실 이게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그냥 곧 딱 들어오고 나간 그 상태만 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묶이면서 유량 불균형이 생기는 그런 컨디션이 되면 이게 조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 유량 손실 나는 것만큼 고려해서 공을 더 뚫었어요. 그래서 두 공인가를 더 두 공인가 세 공인가를 더 뚫었어요. 그 유량 손실 발생된 만큼에서 지열 땅하고 열교환하는 열량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오라라고 해서 그 계산된 거에서 그걸 보상하려면 한 공이나 두 공이나 세 공 정도 더 뚫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두 공 정도 더 뚫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뭐 여기서 손실된 걸 딴 데서 보상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 원인 규명을 하는 과정에 뭐 이래저래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이런 논문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대한건축학회 그 예전에 이제 그 어디 공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벤토나이트 됐던 거를 설계를 돼 있던 거를 업자가 그 낙찰을 받고 나서 아마 고울 벤토나이트로 하자라고 해서 하는 김에 그럼 알았다.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논문으로 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 깊이가 이제 200m까지 여기도 이제 넣게 돼 있는 거였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거에서 이제 보면 200m인데, 뭐 175m, 165m, 185, 165, 뭐 이렇게 중간에 막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하나를 뽑아봤더니 파이프 자체가 이제 뽑아서 이제 복원이 돼도 완전히 복원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찌그러졌더라. 그래서 유량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차압도 이제 또 테스트를 한 거죠. 막힌 거는 차압이 2.2kg 걸리고 안 막힌 거는 0.6kg 걸리고 차압이 안 막힌 것들은 0.6인데 하여간 막힌 것들은 뭐 1.8, 2.4, 2.9 차압이 상당히 몇 배가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량도 안 막힌 거는 48 LPM인데 막힌 거는 31 LPM, 27 LPM, 뭐 30 LPM 뭐 이렇게 해갖고 유량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고일 벤토나이트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벤토나이트로 원래 설계대로 하도록 했다라고 아마 그 결론이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추정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라팅제 비중이 약 1.7배 정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외압을 받아서 압착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일 벤토나이트를 쓸 때는 지금 이제 피배가 찌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뭐 그렇다라고 이제 업체에서 저희 현장에서 뭐 그렇게 테스트하고 뭐 이래서 이제 좀 웬간한 업체들은 알고는 있어요. 뭐 신성이나 뭐 코텍이나 지금 이제 저 지에너지죠. 뭐 이런 큰 업체들에는 제가 이제 자료도 보내주고 이러저러 현상이 생기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드려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고일벤터나이트 사용할 때는 저는 압착작용에 대한 부분이 저게 물리적인 현상이고 또 재료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 비중을 뭐 다르게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지 않는 이상은 저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아서 어, 좀 고일벤터를 사용할 때 뭐 저는 여기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놨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야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라팅제에 대한 일상적인 품질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앞에 이제 그 어떤 재료 그 샘플 채취하고 물성 시험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반드시 이제 자동 혼합이 가능한 그라팅 장비를 사용하고 그라팅 작업 시에도 중간에 그 RPM 자동 혼합하도록 하는 그 RPM들을 바꾸지 않았는지 또 물을 과다하게 혼합하고 있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고유벤토나이트를 지금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압을 걸고서 일단 삽입을 하고 그리고 그 그 삽입을 할 때도 이제 보면 맨 끝에 가서는 그 물을 좀 빼요. 이 작업자들이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5kg나 이렇게 수압을 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죠. 근데 한 100몇 미터 들어가고 잘 안 들어가고 그러면 물을 좀 빼면 파이프가 약간 이제 흐물흐물하겠죠. 수압이 걸린 상태에서 파이프가 탱탱하게 이제 서 있다가 그, 그 빳빳한데 이제 이렇게 좀 수압을 빼면 파이프가 약간 이제 유들유들해지기 때문에 수압을 맨 끝에 들어갈 때 수압을 좀 많이 빼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수압을 건 상태에서 삽입을 하고 또 걸고 나서는 오히려 수압을 조금 더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아까 어, 이렇게 압력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이 차이 나는 만큼 보상해주기 위한 수압을 걸어야 되겠죠. 그 지금 이 수압차가 지금 한 15kg 정도 차이 나는데 뭐 15kg까지는 못 걸더라도 뭐 최소한 10kg 정도는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10kg 정도 이상은 좀 걸어줘야 이 고율 벤토나이트가 좀 안정적으로 그 개라될 때까지는
버텨줘야겠죠. 계라되고 나서 이제 자기 체형을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좀 그때 가서 이제 수압이 빠지더라도 괜찮겠죠. 나중에 실제 저희가 이 안에 파이프에 그 이제 트렌치 배관 연결하고 기계에서 물 넣어서 이렇게 돌릴 때 10kg까지 넣어서 돌리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위에까지 물만 다 차고 거기서 약 한 1kg 정도만 살짝 더 걸면 되기 때문에 보통 기계실에서 걸리는 그 파이프의 압력이 한 3, 4kg를 넘지를 않아요. 3, 4kg 정도 안 되는 상태로 나중에 이제 가동이 되니까 이 고율 벤토나이트가 계라가 잘 돼야 돼요. 계라가 안 되면 나중에서라도 다시 또 그 외력이 이 파이프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 파이프에 15kg, 20kg 거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15kg, 10kg 걸면 간혹 이제 위에서 수압을 걸잖아요. 이렇게 수압을 거는데 여기서 10kg 걸면 200m 밑에는 30kg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자체 자연 수도가 20kg가 있죠. 200m니까 20kg 걸리고 위에서 수압을 10kg 걸면 밑에 30kg 걸려서 파이프 터집니다라고 이제 업체들이 얘기를 해서 파이프 보통 수압 시험 볼 때 보면 뭐 10kg 거는 거 좀 어렵습니다. 5kg나 뭐 6kg 정도 보통 그렇게 걸면 됩니다. 뭐 한 5에서 6kg, 7kg 많이 걸어봤자 이렇게 하는데 10kg 걸어도 전혀 상관없죠. 15kg, 뭐 보통 PE 파이프가 10kg짜리는 17kg까지는 전혀 쓰는데 문제 없고 실제 터지는 게 한 4, 50kg 가야 40kg 넘어가야 터지니까 10kg 걸어도 왜 상관이 없겠어요. 여기 이제 10kg 걸면 여기서는 30kg 걸리는 게 사실인데 밖에는 지하수만 있어도 20kg가 걸리는 거죠. 지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가 차 있으니까 지하수가 20kg로 걸리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는 30kg니까 결과적으로 파이프가 견디는 힘은 10kg만 견디면 돼요. 밑에서도. 밖에서 20kg를 밀고 있고 안에 30kg 밖으로 밀고 있지만 20kg는 결국 상쇄돼 버려서 결국 파이프가 그 버텨주는 그 내압은 10kg만 버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10kg 걸리면 밑에서도 10kg 걸려요. 물론 이제 지하 수위가 뭐 위에까지 아니더라도 보통 웬만한 데는 보통 한 10에서 20m, 20m에서 30m를 넘지 않으면 다 지하 자연 수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10km나 15km 정도 걸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5km 걸 수 있으면 15km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그라팅을 하고 나면, 그라팅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수평 트렌치 배관 연결하기 전에 프러싱 작업을 하죠. 이거는 이제 요 내려갔던 200m 배관 안에 혹시나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 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트렌치 배관 다 연결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뭐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 트렌치 배관에서 또 완전하게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걸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가루나 뭐 이런 게 흙이나 이런 게 혹시나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순환 펌프 가지고 확 풀어냅니다. 그럼 위에서 나온 거 찌꺼기를 보면 뭐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작업 여건에 여러 건 이라면 흙 들어간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겠죠. 뭐 돌 같은 거 떨어졌으면 그런 거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맹간이 불었으면 200m를 못 나올 정도의 무게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트렌치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트렌치 배관 다 하고 나서는 그 묻기 전에 이제 수압 시험을 한번 다시 봐야죠. 이 수압 시험도 똑같아요. 또 똑같이 또 늘어나요. 수압 시험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뭐 대미역이 하고 그 기초 칠 때까지 계속 수압을 그 떨어지면 그 다음날 가서 또 걸고 또 걸고 어쨌든 그 사이에 한 4일 정도는 시간이 있잖아요. 건축에서 버림치고 철근 엮을 때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계속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요거는 압을 다시 채워놔야 돼. 떨어지면 오후에 다시 채우고 다음날 아침 다시 채우고 며칠 2, 3일 채우면 더 이상 이제 압이 안 떨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압을 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새는지 안 새는지. 그래서 만약 그때 새면 빨리 그 기초 치기 전에 이제 땅을 파서 어디 새는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업 시험 하고 나서 모래도 없고 뭐 리포도 없고 이렇게 하고요. 간혹 이제 요즘은 이런 작업들이 조금 여의치 않거나 또 공정상 뭐 엉키거나 이래서 콘크리트 매트 기초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매트 기초 안에 이 지열 배관 자체를 그냥 매립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음박 단열재로 이제 보온을 하고 나서 잘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철근에도 잘 엮고 별도의 지지대에서 처지지 않도록. 저렇게 이제 피배관 융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PG 배관 작업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면치기 가지고 자르죠. 돌아가는 카탄을 가지고 해서 이제 면을 균일하게 딱 자르고요. 직각이 되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가열판, 전기 열판을 넣어서 양쪽 파이프를 꾹 눌러서 이제 그 열판에 대갖고 그 열을 받게 하죠. 파이프가 열을 받게 한 다음에 열을 받고 나면 그 가열판을 빼내고 그 두 파이프를 다시 이제 꽉 압착을 힘을 줘서 위압으로 압착을 시켜서 이제 융착을 시키는 거죠. 피간 융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일단 히터 온도는 210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예요. 이건 뭐 거의 피간이 케이스 제품이라서 한국 PM이든 동원이든 대부분 업체들이 다 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 내용은 그 나머지 뭐 대부분 업체들이 다 이렇게 거의 똑같고요. 210도의 그 열판으로 어, 가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프가 작은 거는 금방 가열되겠죠. 요 접촉면도 이제 작은 데다가 파이프 그 재료 자체가 이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50m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판에 이렇게 돼서 가열해주는 시간이 40초예요. 근데 뭐 200mm, 300mm 이런 거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그만큼 더 가열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우리 지열에서 쓰는 파이프는 보통 한 100이나 뭐 125 내외 뭐 이 정도까지 이제 75, 100 뭐 요 사이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보면 40초에서 90초, 뭐 110초 이렇게 해서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경에 따라서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충분히 가열해주지 않으면 그 모재가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착을 시키면 그만큼 제대로 융착이 안 되겠죠. 원래는 이 모재에서 이만큼까지 융착이 다 열이 전달이 돼서 융착을 시켰을 때 이만큼 비드면이 이제 말려 올라오죠. 꾹 누르면 비드면이 말라 올라오면서 충분히 그 재료가 하나의 재료로 이제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일단은 딱 봤을 때 형상상으로도 이게 말리다가 이렇게 좀 말아요. 끝까지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말리다가 살짝 말아서 들 이제 들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융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모자 그 융합이 안 되고 그다음 결국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면만 살짝 융착이 된 거죠. 살짝 이렇게 뭐 살짝 붙여놓듯이 이 가열 시간이 상당히 좀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요 열판에 온도 센서가 보통 있어요. 요즘은 또 디지털로 뜨거든요. 210도, 210도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 온도도 디지털로 아예 뜨는 것까지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온도가 실제 온도가 뜨는 그런 걸 써야 되겠죠. 온도는 확인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뭐 어떤 타이머라든지 뭐 이런 장치가 있거나 뭐 40초 지나면 이게 딱 떨어져서 이제 열판을 빼내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수동 융착기는. 자동 융착기는 그게 돼요. 큰 배관, 상수도 공사하는 그런 팀들이나 도시가스 공사하는 팀들이 갖고 다니는 자동 융착기는 워낙 간격이 크고 이런 시간들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한번 매립하면 그거는 이제 그 가스 본관이나 상수도 본관 터지면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자동 융착기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물렸다가 시간이 되면 땡 하면서 이제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레포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레포트를 다 첨부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는데 우리 지열공사에서는 자동 융착기까지는 작은 사이즈들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동 융착기를 쓰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일단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제 가열을 유지해서 히터를 5초 이내에 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압착을 시켜요. 다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압착을 딱 시키는 시간이 40초에서 60초, 보통 이제 60초, 그 정도만 되면 어쨌든 재료가 이제 서로 두 개가 이렇게 해갖고 조직적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뭐 이거는 그래도 그냥 40초나 60초 다 시간이 똑같으니까 관경에 상관없이 그냥 한 1분 정도 뭐 다른 거 정리하고 이래저래 다음 배관 정리하면 하다 보면 1분은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냉각 시간이 잘 안 지켜져요. 이 냉각 시간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료는 이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경화돼서 재료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외력을 가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 다리도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놔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과정인데 충분히 붙기 전에 또 막 걸어 다니거나 뭐 기부스 풀어버리면 다시 이게 또 제대로 안 붙고 떨어지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냉각 시간이 50mm 같은 경우에는 3분, 75는 10분, 10분, 15분 이런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냉각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보통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 다른 거 정리하고 다음 파이프 갔다가 이제 일단 이렇게 면치기를 당장 하려고 하면 절단면을 그 면치 작업 깨끗하게 가르려고 하는 요 작업 하려고 하면 이제 요게 지그가 또 필요한 거죠. 앞에 거 지그를 풀어야 되겠죠. 풀러서 다음 거에 파이프 끼워놓고 면치 작업을 해 다음 배관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10분 정도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10분 정도를 하려고 하면 이 지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작업했던 거 하나를 10분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 이렇게 잘라서 용착하고 이렇게 하는데 10분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기를 좀 하셔야 돼. 교육을 정확하게 이제 피배관 할 때 이런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 용접사 교육하고 뭐 기량 테스트 하듯이 품질 교육 시키고 또 일부 샘플로 한 거를 절단을 잘라서 그 안에 융착이 잘 됐는지 절단면에 내부 융착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한번 확인하시고서 이제 품질 관련된 자료를 남겨놓고요. 지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기초 하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누수가 되면 보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공 전체가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열 설비 자체의 일부 용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공사 중에 품질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좀 오히려 일반 설비 파이프 용접사 기량 시험 하는 것보다 더 잘 남겨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열 용착 때는 자동 버튼 용착기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 이제 그 자동으로 그런 것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이제 하거든요. 예,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붙였다 떨어졌다 이렇게 또 하는 그 제품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히트온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10도 잘 되는지 잘 계속해서 그 현장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추운 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예열을 좀 해줘야 돼요. 파이프를 미리 이제 다른 토치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예열을 해주고 작업하는 공간은 천막 같은 걸 쳐서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겨울에는 그다음에 지그를 두 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냉각 시간을 준수하려면 지그를 하나 가지고서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 가지고는 안 되고 앞에 했던 거를 물고 있는 지그 한 세트 따로 있고 새로 하는 작업 한 세트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시게.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지그가 두 개죠. 이거 하나는 지금 이제 면치 작업하면서 다음 작업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제 파이프는 풀어놨지만 이제 앞전 했던 걸 잡고 있는 그 파이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타이머예요. 이런 타이머. 여기에 그 수동 육착기는 타이머가 없어요. 열판을 이제 다이얼하고 온도 뜨는 거 뭐 이 정도까지 있는 이것도 이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것까지 있는데 타이머가 없어서 그 앞에 이제 이 히터 가열 시간하고 냉각 시간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전열판 있는 데다가 히터판 있는 데다가 요 타이머 하나 놓고서 땡 하면 이제 떼고 그다음에 요 용접 지그 물려놓고서 이제 또 10분짜리나 뭐 이거 하나 타이머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는 아까 피감이 잘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잘 늘어나는 게 수압에 의해서도 이제 잘 늘어나지만 압력에 의해서도 잘 늘어나지만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굉장히 좀 잘 늘어나요. 그래서 피배관의 이제 선평평 계수가 1도시에 약 이 정도 이제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는 거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피관이 그 난방 시에는 그 안에 흐르는 브라인의 온도가 5도에서 어, 그 7도 뭐 보통 그 정도에서 이제 많이 흐르죠. 그다음에 냉방할 때는 약 30도 정도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약 25도 정도 온도 차죠. 그래서 선평창 계수 이거에다가 배관 길이가 200m니까 200m에다가 25 온도차 25 델타 T 하면은 파이프 늘어나는 게 200m 파이프 사용 그 천공기표로 피관 넣었을 때 55cm가 늘어나요. 55cm. 여름하고 겨울에. 그 55cm의 그 파이프가 200m에서 이제 균일하게 이제 안에 뭐 이렇게 약간 좀 쪼글쪼글하게 이제 밀어 넣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평평하게 딱 서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균일하게 잘 펴지면 되겠지만 만약에 저게 이제 균일하게 안 펴지고 뭐 어디 이제 한쪽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어디 한쪽으로 이제 집중이 된다고 하면 저것도 파이프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 이제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균일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그라우팅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천공된 천공홀 맨 위에 최상부 한 1m 정도 깊이는 그라우팅제 대신에 콘크리트를 그냥 그 시멘트 몰탈로 막아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시멘트 몰탈이 이제 주위에 흙하고 이렇게 딱 스며들면서 앙카 역할을 하니까 어쨌든 이게 그 밑에는 다 어차피 직관이고 잘 늘어나는 파이프라서 크게 터질 일은 없지만 땅속에 매립된 부분에서 이제 이게 위로 솟아오르면 55cm가 솟아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뭐 파이프 요 엘보 부분이나 요 트렌치 배관하고 연결된 T 부분에서 당연히 그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파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엘보 있는 부분을 좀 앙카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밑에서 신축 평창하더라도 밑에서만 놀게끔 그게 위로 물론 위에 이제 건물 기초가 받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위로 작용을 하게 되면 건물 기초 때문에 못 올라오고 그래서 이 엘보에서 당연히 터지겠죠. 이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죠. 그라팅 하고 나서 거기 그라팅 채워져 있는 걸 1m 정도를 이렇게 좀 뭐 파내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평 트렌치 배관도 직선 구간도 이렇게 길게 좀 끌고 오다 보면 몇십 메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55cm까지 아니더라도 뭐 10cm 이상 배관 시축 팽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평 트렌치 배관도 직선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중간에 좀 앙카 자격으로 하게 앙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자동 에어 벤트를 좀 안 쓰는 거죠. 지열 배관이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땅 속에 떨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에어 벤트 처리를 못 하죠. 어쨌든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수평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리턴되는 공기야 당연히 이쪽에서 처리를 에어 벤트 쓰면 되겠지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쓰면은 저 안에 있는 차 있는 공기 밑에서 올라왔던 공기들이 다 여기 차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 에어 벤트는 반드시 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수평 배관보다 이 건물 안에서 나가는 배관은 반드시 이렇게 좀 높아야 되겠죠. 최소한. 그래야만 여기서 이제 에어 처리가 되겠죠. 만약에 거꾸로 땅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건물 나오다가 건물 나오기 직전에 이제 이 건물 외벽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다가 에어벤트를 아무리 써놔봤자 에어가 여기 다 차겠죠. 그래서 그 밖에 트렌치 배관은 무조건 같은 최소한 같은 레벨 내지는 약간 높은 레벨로 끌고 오면 여기 그 에어가 어쨌든 그 지열 순환 펌프가 안 돌릴 때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에어 처리가 될 테고 서플라이에 뭐 당연히 여기서 에어 처리가 돼서 이쪽은 에어 자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자동 에어벤트 설치하는 것과 트렌치 배관 구별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천공하는 것과 그라팅 하는 것, 또 고일 벤트라이트 사용할 때의 그 문제점들, 그 다음에 피입 배관 작업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지열이 그 설비 쪽에서 신경을 그 직원들이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지열 업체가 양심적으로 기술자적인 마인드가 잘하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작업자들이 우리 마음처럼 또 100%다 움직여주는 게 아니니까 아직도 일반 설비 하는 거에 비해서는 품질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술자분들이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작업하기 전에 저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정확히 주셔서 품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